자, 그래서 현생 인류가 갑자기 갑툭튀로 짠 태어나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 전부터 뭔가 생명의 시초가 토대가 마련되어 왔었을 거고, 이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하고, 그죠? 우리는 어떤 형태에서부터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의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막 우리가 가끔 못생긴 애들 볼 때 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놈, 네안데르탈인 같은 놈 막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놀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자, 그러한 형태들의 유인원의 시작이 생길 수 있었던 것들도 아주 생명의 가장 시초에서부터 시작된 형태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우리가 생명의 시초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근거로 시대 구분하는지, 그리고 그걸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들인지를 한번 봐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단원이 이제 화석과 지질시대죠. 화석과 지질시대. 화석을 어릴 때 좀 봐보신 적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화석을 보여줄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 암석들, 뭐 변성암이나 또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라고 하는 암석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화성암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변성암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기본 원리는 화성암은 마그마가 빨리 식거나 천천히 식거나 식으면서 만들어진 거죠. 식으면서. 자, 그리고 퇴적하면 퇴적물들이 순차적으로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거야. 퇴적물들이 무릎 퇴적. 그래서 기본 원리는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 역전들, 그러니까 지층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게 역전이거든요. 지층에 역전 현상이 있지 않고서는, 자, 지층에 역전 현상이 있지 않고서는 아주 아래에 해당하는 쌓여있는 것이 가장 최근 거겠어요? 오래전 거겠어요? 맨 위가, 그치, 가장 오래전 거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을 모은다라고 하면 아래서부터 계속 위에 쌓아 올릴 거니까 가장 아래쪽 게 오래전 거, 가장 위에 게 최근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퇴적물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퇴적암일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런 퇴적암이나 화성암들이 뭐에 의해서? 주변에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겪어서, 변성작용, 열을 받아서 막 고온에 의해서 다시 막 이거 응어리들이 식었다가 그것들이 다시 굳혀지면서 새로 결정이 만들어진다거나, 압력을 받아서 그것들이 또 모아져가지고 압축이 됐다거나, 그지? 그래서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새시로 암석이 바뀌는 거죠. 새로 암석이 탄생되는 거.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변성암인데, 그런데 화석이라고 하는 건 생물의 흔적이, 생물의 유해나 그 흔적이 같이 묻혀서 만들어진 거야. 생물의 유해나 그 흔적이 같이 묻혀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해. 오케이? 화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물이 현생 인류의 생물의 흔적이 아니야. 현생 인류의 생물의 흔적이 아니라 언제의 생물의 흔적이냐면, 지금 인류가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기 이전에 현생 인류가 아닌 지질시대에 살았던,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가끔씩 재미삼아서 나오는 그 문제로 미라죠, 미라. 예전에는 인디아나 존스 드라마, 영화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보잖아. 요즘은 다 마블 이런 거지. 자, 또 이렇게 세대 공감이 안 되죠. 선생님 때는 막 인디아나 존스 하면서 막 뭐였지? 그 탐정 누구였냐? 셜록 홈즈 막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봤는데. 여튼 그때 막 가보면 막 지질학자들이 막 여기 막 해골 막 해치고 막 반지 막 이렇게 금각 막 해놓고 막 그랬다고요. 자, 그때 걔네들이 주로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자, 미라의 흔적들을 연구하고자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케이? 왜냐면, 자, 미이라는 무엇을 미이라고 해요?
우리의 저기 언제 보면 저기 고려시대 또는 뭐 고조선시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현생 인류가 태어났고 그 현생 인류의 무덤이 미이라잖아. 어떻게 보면 유럽식으로 따지면 그지? 그래서 이건 인간의 흔적이기 때문에 미이라가 화석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야. 오답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이라는 인간의 흔적이고 지질시대 이후의 현생 인류의 흔적이기 때문에 화석에 속하지는 않다. 뭔가 화석화된 느낌,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화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한 흔적이 잘 묻혀가지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주 시간의 흐름으로 연구해 볼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또 자, 지구과학으로 우리가 이런 지층을 많이 연구해. 지층의 연구를 통해 지층을 연구하는 걸 통해서 과거의 흔적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 연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층의 절대 연령 또는 상대 연령 이 두 가지 방법들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층 자체가 나이가 찍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몇 억 년 전 거의 지층인데 그 몇 억 년 전 거의 지층에 만약에 어떤 화석이 딱 찍혀 있어. 그지? 그 화석이 퇴적암에 찍혀 있는 화석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논리로 생각할 수 있어? 그 몇 억 년 전에 걔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부터 날아가지고 벽에 딱 찍혔을 리는 없잖아. 그지? 그 몇 억 년 전 자체의 그 지층에 그런 생물이 살았었던 시대의 환경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추정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층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지층의 절대 연령은 그 지층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일정 반감기가 지났었을 때 붕괴가 되는 원소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지층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가지고서 동위원소의 양을 가지고 절대 연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왜 지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고 지구학자들은 지층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그런 원소의 함량이랄지 걔가 얼마 들었고 걔가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될 건데 몇 대 몇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통해 몇 억 년 전 거 또는 몇 년 전 거의 지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상대 연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층 누중의 법칙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층하고 동일한 형태들로 퇴적되어 있는 각각의 지층들의 비교를 하는 거야. 얘랑 형태가 유사해 보이는 그 지층들 두 개를 비교해서 여기에 각각의 어떤 나뭇잎 모양들의 화석 아니면 여기에 조개 같은 화석 이런 것들을 통해 시대 구분이랄지 환경 구분을 비교를 통해서 나이를 추정해 보는 거. 그런 게 상대 연령이야. 오케이? 상대 연령은 각 지층들의 화석이나 아니면 시대 구분들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나이를 추정해 보는 것. 추정할 수 있다. 각 지층 속 화석들이나 그 화석들을 통해 시대 구분을 비교하여 그 지층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층을 연구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층이 쉽게 말하면 과거의 단서가 되는 거야. 지층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그 지층 안에 어떤 화석이 있는지를 통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일단 주로 어떤 암석, 그러니까 암석이 모여야 지층이 되잖아. 암석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을 때가 지층이 되니까 주로 어떤 암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주로 연구하냐면 물론 화성암도 연구할 수 있고 변성암도 연구할 수 있는데 화성암과 변성암은 그 정보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 쌓여서 왔던 것들인데 열 압력을 받아서 또 추가적인 어떤 변성을 겪었을 거잖아.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보들이 변형이 됐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화석도 있었던 원래 있었던 퇴적암에 놓아 있었던 이렇게 생물의 흔적들도 변성작용을 겪어서 완전 형태가 달라져 버렸을 수도 있을 거니까. 따라서 변성암보다는 주로 이 순차적으로 쌓여있는 퇴적암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들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집중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냐면 퇴적암은 그냥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쌓인 것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퇴적암에 쌓여져 있는 형태들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퇴적암이 있으면 자, 뭐 여감이다, 사암이다, 여감이다, 사암이다 이런 거. 자, 혹시 여감은 주로 자갈, 모래, 진흙 이렇게 자 퇴적물들이 있어요. 여러 퇴적물들이 있을 건데 뭐 자갈 아니면 모래, 얘보다 더 입자가 고운 쉐일, 진흙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봤었을 때, 오케이, 물을 강가에 있던 물을 타고서 흘러내려왔을 건데 주로 자 여감은 조금 더 입자 알갱이들이 더 고운 게 아니라 더 굵직한 거. 그래서 주로 자갈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 무게에 눌려서, 그지?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쌓여지고에 의한 무게에 눌려서 가지고 만들어진 암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갈이라고 해요. 주로 자갈이 쌓일 거야. 주로 자갈이 퇴적되는 거야. 오케이? 자, 사암은 주로 뭐가? 모래알갱이가 쌓여져 있는 거야. 모래알갱이가 사암은. 자, 그리고 쉐일은 훨씬 더 입자가 곱고 더 퇴적된 형태들이 고운 진흙, 뻘과 같은 진흙들이 뻘과 같은 진흙들이 주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층이 쉐일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어떠한 지층 속에 주로 어떤 암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도 그때 당시의 환경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야. 퇴적암 환경들. 오케이? 어떤 바다 환경이었겠구나, 아니면 해수욕장 같은 그런 모래가 많은 환경이었겠구나, 아니면 뭐 조차가 큰, 그지? 뭐 만조 조차가 큰 뻘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진흙 같은 환경에 있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형태의 지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유추가 가능하죠. 이런 단서들 좀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퇴적암들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만약 자, 우리가 시대 구분을 크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대 구분들이 확 생겼던 형태인데요. 이 시대 구분을 통해서 생물들이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갔는지, 척추를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 채로 점점 진화해 갔는지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서로 공통된 어떤 합의된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우리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생겼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빅뱅 만들어질 때 지구라는 행성이 이제 나중에 생겼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바다와 같았던 그런 행성의 환경에서 서서히 이제 지층 구조가 만들어졌을 거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46억 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쯤에 자 겨우 지각이 형성됐고요. 지각, 땅, 그죠? 땅. 물론 이제 불바다에 땅덩어리들이 서서히 굳어져서 만들어졌을 거고, 약 38억 년 전쯤에 겨우 생명의 최초 흔적들이 바다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쯤에 이미 지각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바다에서부터 약 38억 년 전쯤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바닷속 깊은 곳에 겨우겨우 세포 알갱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형태들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걸 아까와 같은 그 절대 연령들 연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석회질 암석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쌓여있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생물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다라고 연산지어서 생각했던 그 결과들을 모아서 그때의 화석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얘는 가장 오래전 시대일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의 대부분 몇 억 년 전쯤으로 끝나냐면 5억 2,500만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이 시대에 머물러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그 5억 2,500만에서부터 2억 5천 이 정도의 시대에 이 생물과는 완전히 좀 다른, 주로 번성하는 생물이 좀 더 다른 형태들이 살았다라고 하여서 이때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중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중신. 오케이? 고중, 약간 유의 표현일까? 이런 식의 느낌으로 고중신 이렇게 나타내면 이때가 고생대고, 고생대 때는 주로
양서류, 파충류의 전신 양서류가 많이 번성했을 때의 시대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 지지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따가 또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2억 5천만에서부터 약 6억 6천5백만 이 정도. 이 사이의 시대에 우리는 중생대. 이때가 양서류의 대표적으로 동물들이 번성했던 당시라면 양서류가 조금 더 변화되고 진화돼서 달라진 모습을 가지는 이때의 시대는 주로 파충류의 번성 시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공룡들, 그죠? 뭐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룡이나 또 날고 다니는 익룡이랄지 다양한 파충류들이 번성을 했던 시대고요. 파충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갑각류들도 물론 있었어. 그리고 파충류에서부터 점점 현재에 오면서부터 대체적으로 신생대라고 하여 포유류, 조금 더 스스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개체인 포유류의 번성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근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화석을 통한 연구와 지층을 통한 연구 굉장히 지질 시대의 큰 대변동, 생물계의 큰 변동이 한 번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막 갑자기 운석이 충돌했다거나 또는 막 그런 여러 가지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온도가 급격히 강화되는, 낮아지는 또는 온도가 또는 뜨거워지는 그런 온도의 변화들, 기후조건이랄지 또는 그 화석들의 변화의 폭을 통해서부터 생물계 대변동들이 이 시기 때쯤, 생물계들이 큰 멸종을 하는 이 시기 때쯤에 시대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를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동이랄지 생물계의 큰 변동이나 대변동, 그리고 지각변화, 대규모 지각변화, 그걸 우린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 지층 속에 존재하는 정합이 아닌 부정합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단정을 지어놨던 거야, 과학자들이. 오케이? 얘기해 줄 거야. 정합이 뭐고 부정합이 뭔지. 그러니까 정합은 이따 또 얘기해 줄게. 정합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지층 누중의 법칙을 얘기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지층이 쌓여 있는 걸 말해. 그게 정합이야. 정순서 그대로 순차적으로 쌓여 있는 거. 근데 부정합은 뭔가 이렇게 보면 케이크의 단면을 봤을 때 정말 순차적으로 쌓여 있는 논리일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얘가 중간에 굉장히 오랜 그 시간에 끊김이 있었던 거야. 막 기저여감치기라는 게 있어서 이 지층이 위로 올라갔다거나, 이게 융기라고 하거든요. 지층 자체가 갑자기 막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올라간 건 아니고 서서히 오랜 몇만 년 시간에 걸쳐서 올라가. 오케이? 또 이 전체 지각의 어떤 무게의 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서서히 내려가 침강을 해. 이게 몇 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났던 그 흔적이 또 순서대로 쌓여서 마지막에 솟아올랐던 부분을 우리가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세부 스토리를 봐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적 흐름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걸 부정합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지층의 세부의 부정합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 아주 오래된 생물의 큰 변화나 지각의 대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적 흐름을 근거로 시대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크게는 이 고생대의 초입 부분을 캄브리아대라고 해. 그러니까 대로 끊어지는데 이 대로 끊어지는 걸 각각의 무슨 기로 또 나눠져. 성캄브리아 기 또는 뭐 트레이아스 기, 오르도비스 기 이렇게도 또 나누거든요. 지구과학 5학 내용에서는. 근데 이 고생대 초입을 캄브리아 기라고도 하거든. 캄브리아 기. 고생대의 초입을 캄브리아 기라고 해. 그래서 캄브리아 기보다 더 이전 시대다라고 해서 우선 선자를 한자를 써서 선 캄브리아대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고생대보다 훨씬 일찍은 선 캄브리아대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선 캄브리아대. 그래서 크게는 이 다 4개의 시대 구분으로 하는 거고, 우린 지금 현재 신생대의 계속 이어서를 살고 있는 거죠, 현재.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질시대를 몇 개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화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과거를 연구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런 화석들 중에
크게는 두 종류로 화석을 나눌 수 있어. 크게는 두 종류로. 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지금 혹시 고사리 먹어요? 잘 안 먹습니까? 예, 좋진 않아요, 고사리가. 왜냐면 포자를 좀 포함하고 있는 여린 고사리를 물론 따서 우리가 이제 제사랄지 차례 지낼 때 이제 나물로 엄마나 이제 할머니들이 항상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그게 이제 포자 성분을 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삶아서 우려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선호되는 좋은 식물 음식 같진 않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튼 근데 그 고사리가 굉장히 고사리라고 하는 얘는 양치 식물입니다. 이렇게 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되게 여린 잎들에 뒤에 포자로부터 막 번식하는 그런 음지에 잘 살고 있는 식물이잖아요. 양치 식물이. 근데 이 양치 식물이 지금 우리의 신생대 시대에만 존재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생대 때 시대에도 출연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거의 이제 온도가 그러니까 햇빛이 세지 않더라도 약한 세기의 빛만 받아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에 살았어요. 근데 과거를 우리가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가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얘네들의 어떤 화석들을 가보면 지금보다는 되게 굉장히 크기가 크게 자랐던 형태이기도 했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뿌리도 굵고 키가 길게 자란 형태의 식물이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얘도 나름 적응과 진화를 하다 보니 지금처럼 키는 좀 작고 음지 그대로인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층 속에 몇 억 년 전인 것 같아. 얘가 한 2억 년 전으로 계산됐어. 절대량이. 오케이? 그리고 2억 년 전으로 계산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 고사리 포자에 생물의 흔적이 그대로 찍혀 있었네. 운이 좋게도. 오케이? 그러면 이 지층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 지층 속에 이 지층 이제 퇴적원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조개도 이렇게 보여. 오케이? 이 조개는 지금 우리 그 바다에도 보이는 게 조개잖아요. 그죠? 조개. 그래서 굉장히 이러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래전에 이 지층은 처음에는 육지의 환경이었었어. 매우 다습한 육지. 왜냐면 얘가 습도가 높은 그죠? 온난 다습한 육지에 살고 있는 환경이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빗대어서 과거에 이 생물도 그렇게 그 환경에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해야 우리가 과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지사학의 법칙이야. 동일 과정의 법칙. 갑자기 도리물처럼 그럼 다 엉키잖아. 해석하기가 다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그 원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를 해석을 해내지.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아주 오래전에는 거의 이 지층 자체가 육지 환경이었었을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육지가 만약 침강을 해서 그죠? 왜냐면 육지였는데 갑자기 바닷속에 살고 있는 조개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기는 어렵겠잖아. 근데 버젓이 우리 눈에 얘가 쌓이고 얘가 쌓이고 얘가 쌓이고 얘가 쌓여있는 그 순서대로 쌓이는 건 맞잖아. 그걸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하니 처음에 오래전에 쌓였었던 얘의 지층은 얕았던 따뜻한 온난 다습한 육지의 환경이었는데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지층이 퇴적하다가 쌓이다가 이 지층 부분이 침강을 하여서 침강 그리고 융기 이거 알아두세요. 수직 방향의 운동입니다. 융기는 지층이 솟아오른 걸 말해.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거 아니야.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 천천히야. 신강은 지층의 수직 하강. 이거 우린 조선운동이라고 합니다. 조선운동. 조륙운동이라고 해요. 조륙운동. 이 두 개를요? 둘 다를. 둘 다를. 수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조선운동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융기나 침군 같은 이러한 수직 방향의 지층의 움직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야지만 육지였던 환경이 바다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조개가 점프해가지고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 지층이 서서히 침강을 해가지고 지층이 바닷속에서 쌓이고 깊은 바다 환경이 있을 때 그때 조개라는 아이, 지금과도 똑같은 조개라는 아이가 파묻혀서 갑자기 유해가 묻혀가지고 딱딱해진 그 환경에 묻혀서 이 흔적이 남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거죠.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금처럼 현재도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환경을 동일 과정의 법칙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화석이 있습니다. 오케이? 고사리, 조개, 그 다음 산호 알죠? 산호. 산호는 옅은 따뜻한 바다에 살잖아요. 그죠? 얘는 육지, 다습한 육지. 고사리는. 그죠? 환경을 지금 알려주는 환경이 과거와도 똑같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고. 조개, 어때요? 깊은 따뜻한 바다. 그리고 조개나 고사리 말고도 현재도 똑같이 살고 있는 누구? 산호. 산호 알죠? 산호. 뭐 저는 감을 가보지 않았지만 감을 가보시면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그 막 이렇게 산호수 이렇게 뭐지 이게 스노클링? 그죠? 울러 가보시면 오리발 차차차 울르 본다면서요. 그죠? 아무튼 그런 되게 이쁜 그죠? 열대어들 막 왔다 갔다 하는 산호숲 보이잖아요. 거의 얕은 따뜻한 바다를 알려주는 거죠. 따뜻한 바다. 누가? 산호가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층에 산호의 화석이 박혀있다. 어떤 지층에 조개 화석이 박혀있다. 어떤 지층에 고사리 화석이 박혀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금 현재도 그 환경을 알려주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죠? 과거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 화석을 우리 뭐라 하냐면 시상화석이라고 해요. 시상화석. 자, 시상화석. 화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시상화석과 그리고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이 과거 환경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시상화석입니다. 환경. 지금도 같은 환경에 살고 있어서 과거도 그런 환경에 그 개체가 존재했었을 때 당시였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 산호, 조개, 누구? 고사리. 그지? 오케이. 그리고 그렇다면 자 아까 지질세를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로 이렇게 시대 구분을 지각계의 큰 변동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특정 시대에만 살고,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내가 비유를 하는 거야. 항상 시대에 걸쳐서 존재해, 대체적으로는. 그지?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파충류도 갑자기 난 중생대니까 나와야 돼! 해서 쫙 나온 게 아니야.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의 전신이 나왔다가 주로 이 워낙 양서류가 쪽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쪽수가 많았던 그 생물들 위주로 양서류 시대라고 하는 거지 파충류가 번성을 안 했던 건 파충류가 없었던 건 아니야. 고생대 때. 네, 말기쯤에 파충류가 나름 번성을 등장을 하긴 했다가 거의 자리 잡아서 번성하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대를 공룡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나름 걸쳐서 존재하다가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만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표준화석이라는 건 그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의 화석인 거야. 그 시대를, 그 지질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의 화석. 오케이? 그래서 시대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몇 종류가 있는데, 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생대는요, 주로 양서류가 많이 번성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고생대는. 근데 여전히 초기에는 바닷속의 생물이 거의 많이 번성했고요. 고생대가 중생대로 한참 지나서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생물들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진화된 모양을 될 수 있으려면 산소에 대한 적응력을 좀 갖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충분히 산소가 바닷속에도 많아지고 대기에도 산소가 많아져서 바닷속에도 산소가 많아지고, 왜냐면 물속에서 광합성 세균이 선캄브리아대 때부터 어느 정도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균이 많아져서 이제 거의 대부분 번성을 하다 보니 바닷속에 산소가 충분히 포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 산소에 적응한 생물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지면서 대기 중에도 산소가 많아지고,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산소들끼리 반응을 하면서 뭘 만들어? O3를 만들어. O3가 뭐야? O2는 산소였고 O3는 오존.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오존층이 있어야지만, 그죠? 어디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우리 대기권 있었죠? 0에서부터 1000km 높이까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있을 때 특히 성층권에 뭐가 있어야지만 오존층이 있었고,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먼저 흡수, 그죠? 자외선을 최대한 흡수해주니까 들어오는 자외선이 적다 보니까 생물이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생물이 육지 위에 올라오면서부터 번성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O2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이때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부터 생물이 급격히 많이 번성을 하게끔 된 거예요.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도 고생될 표준 화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화석의 그림을 보면서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192쪽 한번 펴봐요. 192쪽. 192쪽. 표준 화석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가기 윤송아. 자, 힘내봐. 자, 거기 표준 화석이 표에 지금 먼저 나와 있죠. 화석화 작용은 이따 또 설명해 줄게요. 표준 화석, 시상 화석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생물, 그 시대를 대변해준 대표적인 화석들에 누가 있냐면 물속에 주로 살고 있는 삼엽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삼엽충의 화석 그림이 그 아이예요. 물속에서 다지류와 비슷한 약간 느낌이 바퀴벌레 비슷한 느낌 아니면 곰벌레 비슷한 느낌인데 실제는 굉장히 딱딱한 갑옷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물속에 살고 있는데 안에는 연체동물처럼 말랑말랑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딱딱한 갑옷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발을 가지고 있어서 삼엽충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삼엽충과가 고생될 때 많이 번성을 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걔뿐만 아니라 자, 갑주어라고 해서 어류, 지금의 말랑말랑한 어류들의 선조예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선벌. 딱딱한 갑옷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어떤 그 오존층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 자외선으로부터 나름 안의 내부 구조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방추충이라고 하는 것과 방추충을 푸줄리나라고도 하거든요, 방추충을. 푸줄리나라고도 문제 풀 때 나오니까 한번 적어줄래요? 방추충 푸줄리나. 방추충 푸줄리나. 겉에 화석의 모습이 마치 실이 이렇게 이런 타원형의 이런 모양의 실꾀들이 모여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방사형이다라고 해서 방추충이라고 곤충 충자를 써서 곤충인가라고 할 수 있는 곤충은 아니야. 물속에 살고 있는 그 유일한 어떤 그런 생물들이야. 유공류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세포들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져서 겉에 화석으로 찍혀져 있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방추충이라는 방사형 모형의 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중생대 대표적인 화석은 당연히 공룡, 여러 종류의 딱딱한 뼈를 가지고 있는 공룡, 거기다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어디 뭐 시베리아 나이트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혹시 조개 새우 알아요? 새우는 이제 발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말랑말랑한 형태의 새우가 아니라 좀 딱딱한 구조의 새우야. 그래서 고동처럼 이런 딱딱한 구조의 이런 그 달팽이관 같은 그런 표현은 달팽이관이라고 하지만 딱딱한 형태의 고동 같은 모습, 소라 그런 구조 안에 말랑말랑한 새우 같은 형태가 들어있는. 근데 실제 그런 형태들이 화석에 묻혔을 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안에 말랑말랑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단단한 자신의 겉구조를 갖고 있는 외국의 구조를 갖고 있었던 형태의 생물이다라고 해서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 자, 신생대 표준화석으로 코끼리의 선접벌, 매머드라고 하는 포유류, 그죠?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정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매머드라고 하는 형태, 포유류의 선접벌, 매머드도 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이고요. 이 화석이 찍혀있는 모양이 마치 조선시대 엽전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한국식으로 그냥 얘네들 외래어가 있었겠잖아. 그 외래어를 그대로 따서 붙이면 애들이 못 읽고 뻔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관찰해서 봤었을 때 마치 조선시대 엽전과 비슷한 모양으로 찍혀져 있는 모습들인데 그게 생물의 흔적이다라고 해서 화폐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폐석. 돼요? 화폐석. 돼요? 화폐석. 그래서 화폐석, 매머드, 공룡, 암모나이트. 대표적인 그 시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을
시대를 대변해주는 화석들을 표준화석이라고 한다고요. 이 각각들을 이용해서 그 지층 속에 걔네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언제 시대였겠구나. 그리고 언제 시대였는데 어떤 환경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분석은 제가 잠깐 쉬었다고 할 테니까 언니 조금 쉬어주시고 192쪽부터 이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지지시대까지 잠깐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부분에서 이제 그 화석이요. 시상 화석하고 표준 화석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아이들의 어떤 장단점이나 특징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어서 이쪽 X축과 Y축 분포 면적, 그리고 여기가 분포 면적,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포 면적이 넓은 부분이라면 이 Y축 부분은 생존 기간이야. 생존 기간. 그래서 A나 B로 이렇게 블랭크를 만들어 두고 어떤 아이가 시상화석이고 어떤 아이가 표준화석이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시대를 대변해주는 게 표준화석이었잖아. 그지?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형태야. 그러니까 그 특정 시대에 많이 번성을 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서는 번성하지 못하고 이제 뭐 멸종을 했다거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시대를 대변해주는 표준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 B 둘 중에 누가 표준화석이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생존 기간은 특정 시대만 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꼬까닥 뒤져야 돼. 특정 시대만 살고 그 시대만 대변해줘야 되니까 꼬까닥 죽어야 돼. 그래서 생존 기간은 길지 않아. 근데 그 시대에 그 특정 그 날짜쯤에, 그 연도쯤에 여기 대륙, 저기 대륙, 저기 대륙, 저기 대륙 전체 지구상에서 골고루 다 생존하고 있어야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표준화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잖아. 그치? 그래서 B가, 그치? B가, 그치? B가 무슨 화석? 표준화석이야. 오케이, B가 표준화석. 그럼 A는 뭐겠어? 그래, 분포 면적은 제한된, 한정된 어디? 장소. 습한 육지, 그지? 또는 뭐 그냥 온난다 습한 얕은 바다 또는 깊은 바다, 그 한정된 분포 장소에서만 살다가 지금까지도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지만 시대를 대변해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는 뭐가 된다? 지상화석이 된다. 그래프, 그죠? X축과 Y축을 통해서 검토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상화석에 대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거 조개랄지, 고사리랄지, 산호랄지 그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뭔가 문제를 분석할 때 쉽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표준화석이 대표적으로 고생대 표준화석, 중생대 표준화석, 신생대 표준화석들 종류들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공룡이랄지, 암모나이트 또는 뭐 삼엽충, 방추충, 그죠? 푸줄리나 그리고 뭐 이제 매머드의 흔적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일단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수륙 분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가끔 선생님 수륙 분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수륙 분포. 자, 물수야. 육지할 때 육이야. 그러니까 지층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들을 통해서 과거 이 지층이 포함됐었을 당시에 육지 환경이었냐 바다 환경이었냐 이거야. 육지 환경이었겠니 바다 환경이었겠니 추적이 가능하겠죠. 아까 문제 풀어줬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이렇게 갑자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원래 고사리 흔적이 있었는데, 고사리, 그지? 근데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올렐렐레 조개가 있네. 그지?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고, 이 지층이 존재했을 때 당시가 갑자기 조개가 점프해서 바다 위에 바다가 아닌 저 다른 곳에 꽂혀가지고 생존할 수는 없잖아. 이때의 환경은 언제였고 바다였고, 그죠?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고, 이때의 환경은 바다였겠구나 라고 하는 과거 지층의 육지였냐 아니면 바다였냐 이런 분포를 추정할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오른쪽 봐봐. 193쪽에 3번 지층의 대비. 그지? 지층의 대비는 뭘 대비라고 하냐. 자, 서로 떨어진 두 지역의 지층에 자, 상대적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쌓여져 있는 얘네들을 다 비교하는 걸 통해서 얘가 조금 더 먼저 쌓였고 얘가 좀 나중에 쌓였고, 자, 거기에 존재하는 뭐를 표준화석들을 통해서 몇 년대 시대 거의 지질시대인지를 추정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오래된 거, 얘는 좀 덜 된 거. 이건 나중에 문제로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실제 감 잡아보면 지층의 전후 좌우 대비를 판단이 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봐봐. 더 알아보기 보시니까 지금 끊어져 있는 서로 다른 그 대륙에서 포함된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화석들이야. 그래서
아래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1에서부터가 순서대로 다 쌓여있는 거거든. 1층, 2층, 3,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나와있지. 근데 왼쪽 거는 거의 1, 2, 3은 시대 구분이 명확하죠. 1, 2, 3 거는 시대 구분이 아래 거와 오른쪽 거와 거의 동일한 시대의 화석들입니다. 삼엽충이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다른 화석들이 보였고, 동일한 화석들이. 근데 오른쪽 거는 지금 현재 4나 5나 그게 약간 생략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선호 대비를 통해서 가에서는 4분 5분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시간의 끊김이 가 지층에는 있었구나. 그래서 오래된 어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합,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뭐 융이됐다가 다시 침강됐다가라고 하는 그걸 겪은 다음에 새로 쌓인 형태겠구나라고 하는 지층의 대비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거기 4번 대륙의 이동. 지금 현재는 대륙들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떨어져 있는 대륙들은 고생대 이후에 그 해양 속에 존재하고 있는 판의 충돌들, 판에 멀어지는 이런 여러 조선운동들 때문에 판과 판의 이동에 의해서 멀어져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생대 때 붙어졌다가 천천히 말기 이후에 다시 멀어지는 이런 운동들을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다시 마치 지금 현재 있는 세계 지도들을 잘라다가 모서리를 붙여봤었을 때 한 대 이어져 있는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거기 모여져 있는 모습들로 보이는 형태의 대륙들에 존재하고 있는 화석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 동일 시대의 화석들이 만약 현재는 떨어져 있는 지층들이지만, 현재는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지만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화석들이, 표준 화석들이 같은 시대의 표준 화석들이 만약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처음에는 그 몇억 년 전에는 한 대 붙어 있었다가 뭔가 멀어져 가서, 왜냐면 갑자기 막 태평양이 들어오고 대서양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의 흐름에 거쳐서 서서히 멀어져 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포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걔네들이 거의 식물의 화석들이라고 해봐. 근데 식물이 갑자기 막 포자를 몇억 년 전에 걸쳐서 막 이렇게 파 해가지고 막 굉장히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서 터트려 낼 수는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한데 모아졌던 모양들이 맞았고, 그 시대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한데 모아서 살았던 식물들이었었는데 멀어져 가서 지금 현재와 같은 분포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층 속에 포함됐던 여러 식물화석이나 동물화석들을 통해서 대륙의 이동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특정 생물의 진화 과정만 추적을 해보면 고래 같은 경우 봐봐. 고래가 지금 현재는 거의 뒷다리가 있는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고래의 뼈 구조랄지 골절에 각각이 몇 개가 존재하고 다리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어쨌는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요즘은 시대가 워낙 좋아져서 DNA 조사랄지 유전 조사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생물로부터 현재의 모습들을 추정해 봤을 때 육지에 살고 있었던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포유류인 그 아이가 바닷속으로 적응해 가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화석들의 모습들의 비교 분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과거에 뒷다리 뼈가 있었던 그 모습들과 똑같은 뒷다리 뼈 구조가 현재도 보여요. 현재 고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육지에 있었던 얘의 조상들이 바다로 옮겨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응해 갔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화석 연구를 통해서 지층에 포함된 화석의 연구들을 시대 순서대로 구분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지하 자원의 탐사랄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화석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석유나 석탄들도 이런 화석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응축된 유기물들이 굉장히 응축돼서 탄화수소 복합 물질들을 만들어서 그것들 연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석유랄지 천연가스랄지 등등등이. 자, 그래서 각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화석을 통해 생물이 매몰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앞에 191쪽 한번 봐보시면,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성작용을 많이 겪게 되면, 열과압력이라는 변성작용을 많이 겪게 되면 걔네들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주로 그래서 퇴적암층에 매몰되어 있는 얘네들을 화석으로 많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 화석이 생성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굉장히 빠르게 묻혀야 돼.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묻힌 다음에
이 개체 자체가 말캉말캉한 부분, 만약 딱 단단한 구조가 없고 말캉말캉한 부분들만 존재했었다라고 하면 그 말캉말캉한 부분들이 형태 그대로가 남아있는 얘가 빠르게 썩었겠잖아. 이거 빠르게 썩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형태를, 그 말캉말캉한 부분을 뭔가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서 그 형태 그대로 마치 뭐라고 하지? 붕어빵? 네? 또는 뭐 붕어빵 틀이나 그런 형태처럼 뭔가 액체가 들어가서 그게 고정적인 형태로 그대로 존재해줘야지만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뭔가 그 반을 딱 뽀겼을 때 형태가 남아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형태인 건데,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뭔가 빨리 안 들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썩기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흔적이 남아있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화석화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 생물에 의해 화석화가 되기 위한 조건. 빠르게 묻힐 것. 거기다 빠르게 묻힌다고 해서 장땡 끝이 아니라, 빠르게 묻힌다고 해서 장땡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빠르게 묻힌 거에 더불어서 말랑말랑 구조가 없고 단단한 구조가 있어요. 단단한 구조가 있을까? 오케이? 그리고 뭐 지각 변동을 많이 겪지 않을 것. 지각 변동을 경험하지 않을 것. 경험하지 않을 것. 이게 화석화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각 변동을 경험하지 않을 것.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여러 지질대 생물의 화석들의 성칸브리아대가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성칸브리아대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종류의 화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이기도 해. 그래서 지각 변동을 되게 많이 경험했었을 거야, 그 지층이. 거기다가 바닷속에서 거의 태초의 생물의 흔적들이 이제 겨우 태동하고 있을 때 당시에 거의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물속에서 많이 존재했었거든. 단세포 한 개의 세포로만 되어 있는 이런 세균들 형태야. 그것들이 무더기로 굉장히 많은 산소를 만들어 줄 거고, 물속에서 막 광합성을 하면서 그것들이 완전 군체처럼 하나하나씩만 모여져가지고 존재했다라고 하더라도 단단한 구조가 없을 거잖아. 그리고 그것들을 화석화시키기도 어려웠을 거라, 그걸 입체적으로 다른 물질들로 이제 충당시켜서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거라서 되게 성칸브리아대의 표준 화석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되게 힘듭니다. 몇 종류 없어요. 오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지층에 되게 다양한 그것들이 퇴적되어서 죽은 그 석회화된 흔적들이 남아서 그걸 절대 연령으로 나이를 계산해봤더니 말랑말랑했던 것들은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건데, 운이 좋게도 그 말랑말랑했던 부분에서 석회화가 된 거야. 석회질 성분들이 거기를 채워줘가지고 단단한 형태 그대로가 쌓여서 만들어진 형태. 그거 우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외워야죠. 성칸브리아대의 표준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때 당시에 광합성 세균들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합성 세균들이 살았던 흔적들인데 그것들이 석회화가 돼서 단단한 구조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화석화가 되어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 지층의 절대연령을 계산해 봤더니 성칸브리아대쯤의 시대였던 거가 맞고, 광합성을 했던 세균들의 흔적인 것도 맞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성칸브리아대의 표준화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단단한 부분, 빨리 매몰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거고, 운이 좋게도 지각 변동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대표적인 표준 화석으로, 성칸브리아대의 표준 화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191쪽 아래 보면 뭐 화학 화석, 치환 화석, 흔적 화석 나왔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흔적 화석이야. 생물의 흔적이 콩 그대로 박혀서 그 형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 근데 치환되어서 만들어진 형태들은 그 형태의 새로운 단단한 구조들의 성분들이 그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에게 와가는 거니까. 호박석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뭐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호박이라서 우리 실제 호박, 식물의 호박이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성분, 그런 탄화수소 성분들이 형태가 바뀌어서 원자가 바뀌어가지고 그걸 단단한 형태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치환돼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인 거죠. 단단한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화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치환 화석인 거고요. 그게 규화목이란 겁니다. 규화목. 그래서 그건 알아주세요. 문제에서 풀 때 나오니까. 그리고 화학 화석은 생물의 유기물들이 묻혀서 모아져서 응축돼서 만들어진 형태로 석유나 석탄들이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들, 최적 안쪽에 있는 유기물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태 조직이 유지되면서 성분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규화목들, 그것도 화석화 작용을 경험을 한 거고, 탄화 작용들이 석탄같이 유기물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형태가 탄소들이 잔류하여서 그것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유익한 어떤 연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유기물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동물의 뼈, 단단한 구조들이 그대로 흔적에 남아 있어서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서 보존이 용이해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을 알려드려 봤으니 한 장 넘겨서 194쪽 OX 문제가 있죠? 아래 답이 있다 하더라도 외관하면 참고하지 마시면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OX 문제 고고! 자, 202쪽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넘겨서 204쪽에 13번, 14번 그거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